자, 교재 266쪽 하단입니다. 드디어 이제 등록이 되었으면 중개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중개 업무를 하려면 사무소를 설치하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이 1번 개공사의 겸업이라는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겸업 범위 했고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등록된 자를 뭐라 그랬죠? 개공사다. 오늘 수업을 하시면서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됩니다. 그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또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를 결격사유다. 이래서 진하게 공부했습니다. 결격사유는 좀 전에 진행했지만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된 개공사가 모두 몇 명 있다? 세 사람이 있죠.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육조인 개공사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등록이 된 개공사들이 하는 업무의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를 정리해 봅니다. 이게 영업 지역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 이런 뜻이거든, 그죠? 업무를 하는데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관할 지역이나 영업 지역은 중요합니다. 일명 나와바리라고 들어보셨죠? 나와바리가 중요하다고요. 법인은 서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뭐 제주도 물건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할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하시오,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데 이를 따지는 것을 겸업의 범위다. 제목은 그렇게 달았는 겁니다. 당연히 딱 들어봐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상식적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려가면 제일 밑에 1번 266페이지 법인과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분사무소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합니다.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하고 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이다. 그러면 끝났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주도 물건도 해도 되고 강원도 물건도 해도 됩니다. 전국이 대상이니까. 뭐 서울 물건 당연히 해도 되고 법인도 마찬가지.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 그러면 끝났잖아, 그죠? 나와바리가 전국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이 딱 보여야 돼요. 누구? 부칙육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오른쪽 올라갑니다. 부칙상의 업무 지역 동그라미 1번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줄 것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줄 거놓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정합니다. 자, 부칙유조는 어디라고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지문을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부칙유조가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동구가 있고 거기 천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칙육조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물을 필요 없잖아요. 전국이 대상이다. 이러면 부칙육조면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이다. 사무소가 어디 있다 그랬죠? 천호동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무소는 어디 소속이다? 서울시 소속이니까 서울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천호동 가보셨나요? 성룡차로 5분만 가면 여기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여러분, 하남시는 경기도인데 하남에도 아파트도 많고 땅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고객이 천호동에 있는 부칙유조 사무실에 와서는 저기 길 건너편에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나는 지역이 서울만 해야 되니까 거기는 내 업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된다고. 됐습니까? 지역을 정확히 구분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그럴까요? 구해줄까요? 만약에 저 길만 건너면 하남시인데 거기는 내 구역이 아니옵니다. 지금 이럴 수가 없겠죠. 만약에 구해주면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지역을 위반했다. 이렇게 불러야 안 되겠어요. 그죠? 지역을 위반하면 제재가 거기 있죠. 거기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위반 시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6월의 업무 정지. 이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육조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독특한 내용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됐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개공사가 누가요?
개공사가 지역을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 사유이다. OX. X잖아. 개공사하면 벌써 세 사람 보이잖아. 그죠?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이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야 된다? 부칙 6조가 지역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사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개공사 하면 세 사람이 딱 붙어야 돼. 여러분들 일단 자동으로. 아까 종별 하면 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종별이 딱 붙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하나 정리하셨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면 다만 별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거래 정보망 공부도 하셨고 앞으로도 합니다. 정보망에 동그라미 해놓고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자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옆에다가 전국 X 적으셔야 됩니다.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전국이 될 수 있다 소리 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업무 시험에서는 전국으로 나온다고요. 전국 X.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부칙 6조가 강동구 천호동에 있으면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돼. 그런데 이 천호동에 있는 부칙 6조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해놨습니다. 가입을 해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서울 물건도 있고 강원도 물건도 있고 제주도 물건도 있겠지. 그러면 그 공개되어 있는 관할구역 외에 제주도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된다. 요래 시험에 나온다고. 답은 X다. 됐죠? 줄 긋는 거 잘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대상물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 그러면 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하기는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소는 토지만 해라, 부칙조는 상가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개 대상물은 종별에 따라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끝나요. 그죠? 교재 없어도 익히셔야 돼요. 물건에 따라서는 종별에 따라서 구분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물건을 거래합니다. 동일하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업무편인데 자, 업무를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집니다. 거기 267페이지 2번 개공사의 겸업의 범위 해놓고 1번 제목 줄 거 봐요.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 줄 닦았습니다. 줄 것입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14조 업무 갈로 열고 14조 업무라고 적습니다.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돼. 그래서 14조 업무가 밑에 나와 있고 한 장 넘기시면 268페이지 상단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소와 부칙상의 개공사의 겸업범위 찾았습니까? 제목줄 쫙 끊고 그 사람을 다른 말로는 개인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걸 보셔야 돼요. 개인. 자, 거기까지 해놓고 주목합니다. 자, 업무를 따질 때 개공사들은 지금 방금 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한다. 지금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법인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개인이라 한다. 이것도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한다. 그래서 그 2번에 줄 긋고 옆에다가 갈로 열고 개인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일단 개인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는 원래 등록이 된 자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뭐죠? 저렇게 개공사가 등록을 하고 오늘 영업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업을 합니까? 중개업을 하잖아요. 중개업을 하는데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겸업이라 부르니까 개인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업무라도 해도 되는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다. 있어서 몇 조?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지금 이랬다고. 그죠? 이거부터 크게 탁 틀을 잡으셔야 된다고.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다. 있으니까 14조 업무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들을 이해하시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개인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문제가 이래 들어옵니다.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잖아. 지금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부칙 6조인 개공사는 부칙 6조도 개인이라는 건 이해하십니까? 부칙 6조인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X.
무조건 옵니다. 뭐 뒤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개인이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쉬쉬숍을 할 수도 있다. OX. 그게 뭡니까? 묻지도 말아요. 발음도 잘 안 돼. 하여튼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안마 쉬쉬숍도 할 수도 있다. 그죠? 수업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입이 툭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래 이제 안마 쉬쉬숍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 선생님들이 그렇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발표 날 때 처음에 덕분에 시험을 잘 쳐서 뭐 고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이트에 올라올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죠 사실은. 그죠? 뭐 공부도 잘했고 뭐 좋았습니다. 주로 또 합격한 사람이 한 줄 올립니다. 합격 안 한 사람은 잘 안 올립니다 원래. 그러면 그냥 덕분에 고마웠습니다 이 정도만 올리면 참 고맙겠는데, 어떤 신고사람 밑에다가 안마 실수소습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수업할 때 이제 했던 말이니까. 그죠? 근데 삼자가 딱 읽어보면요. 뭐라고요? 안마 실수도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놨습니다. 이거 오해 여지가 있어가 이제 앞으로는 수업 때 이야기를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툭 튀어나왔다고 지금. 그죠? 그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덕분에 합격했습니다만 적지, 또 안마 실수도 좋았습니다 그런 거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또 뭐 킹클럽도 괜찮았습니다 계속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요새 킹클럽 말도 많은지 아시죠? 하여튼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킹클럽을 운영할 수도 있다. OX. 무조건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으니까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겠죠.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기표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교재 267페이지. 자, 밑에 1번의 중간에 법인인 개공사는 다음 업무에 다른 업무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음 업무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4조 업무. 첫째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옆에다가 뭐 적어야 됩니까? 당근. 그 기본 업무잖아 지금. 그죠? 또 당근 적으셨죠? 당연한 거를. 당근 적으신 분은 옆에다 갈로 열고 말밥도 적어요. 말밥까지 해가지고. 자, 일단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기본 업무가 중개업이니까. 말밥 적었습니까? 당연한 건데 뭘 적기는 뭘 적어요. 당연한 건데. 자, 일단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첫째 뭐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당근.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자, 번역하면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상가 이러면 되잖아요. 상가. 주택은 한마디로 아파트. 딱 따지고 보니까 건물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관리 대행한다 이런 말 들어오면 X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는 농장을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상가와 주택만 관리 대행한다니까. 그죠? 요거를 법조문으로 이렇게 물으면 쉽게 출제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자, 법인인 개공사는 상가와 주택을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이래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답은 지금 읽은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물어요.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2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연간 1,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 법인이 해도 되느냐? 이래 묻는다고. 답이 오지. 여러분 미국인 스미스가 상가를 2채 사놓고 관리비 월세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 법인에게 맡겨서 법인이 뭐를 해줬다? 관리를 대행해주고 연간 1,200을 받았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이게 사례로 들어오는 걸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사례를. 그 옆에다가 스미스 이렇게 하나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부하면서 무슨 말을 하더라 자꾸 의식하셔야 됩니다. 조문으로 나오면 쉽게 나오는데 사례가 나올 때 됐다니까요. 한 번은 사례, 한 번은 조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세 번째 할 수 있는 거,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인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맞다 이러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건 조문대로 묻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묻는다고요.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룸을 신축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받기로 하였다. 이거 해도 됩니까? 이래 묻습니다. OX.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 그죠? 옆에다가 원룸 이래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례로 들어온 걸 대비해 놔야 된다고. 걱정되는 거는 수업에서는 원룸으로 전달했는데 찜질방으로 돌아가지고 X 했거든요. 그럼 날 새요.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찜질방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법인이 받기로 하였다.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요. 지금 그죠?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원룸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자, 4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줄 것입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법인이 할 수 있다. 거기 도배, 이사업체 이러니까 좀 시골스럽게 들리시는 분은 도배 옆에다가 버티칼, 이사업체 옆에는 익스프레스 이런 거 적어놔도 돼요. 고상하게. 그리고 여러분 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삿짐 센터에서 일거리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될까요? 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에서 일거리를 1번 청와대에 가서 받아야 된다. 2번 중개사무소 가서 받아야 된다. 중개사무소가 일거리 다 잡고 있잖아요. 누가 이사 간다 들어온다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그런 이사업체 등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용역의 알선까지. 그런데 알선 옆에다가 적어요. 알선업 하면 무조건 X예요. 그 글자 하나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 법인은 알선업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선을 하라 그랬지. 알선 제공업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X예요. X. 알선까지만 해야 돼. 그죠? 알선까지만. 그 다음 5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물건 잘 보면 상업용 건축물을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분양을 대행할 수 있는데 옆에다 적기를 토지 분양하면 X 표시하셔야 됩니다.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누가 분양합니까? 토지개발공사, LH공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분양은 뭐?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건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6번째,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의 동그라미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공사를 대상으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영 기법을 제공해 줘야 안 되겠어요? 근데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그죠? 여러분 이게 프랜차이즈업, 가맹점업이다 들어봤습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가맹점업이 뭘까요? 프랜차이즈. 뭐 그럼 뭐 파리바게뜨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뭐 스타벅스 이런 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문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을 하셨지만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간판을 어떻게 걸고 고객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 그죠? 그래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리바게뜨 가입하듯이 가맹점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전을 쫙 다 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를 들면 부동산 서버 역삼점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이거 외국계 법인이고 이렇게 프랜차이즈업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중개법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개공사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 밖에 나가면 여러분 부동산 114 역삼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센츄리 21 무슨 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법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맹점업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 7번 제일 밑에 줄 쫙 긋습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또 경매 매수 신청 입찰 대리까지 할 수도 있다까지 7가지를 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암기표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암기한다. 그것도 괜찮지만 앞글자를 따서 공부할 것도 있고 전체를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방금 공부했는 거 체크해 봅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첫째 뭐? 자료 보지 말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당근이지 당근. 이건 뭐죠? 두 번째요. 스미스 기억나셔야 돼요. 스미스는 뭐가 생각나죠? 주택과 상가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원룸이 기억나야 돼요. 원룸 하면 뭐가 생각나죠?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다. 사례와 조문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뭐 순서를 좀 달리해서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을 대행해 줄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버티칼, 익스프레스 기억납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를 알선업을 한다, 제공업을 한다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알선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7번, 경매, 공매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 7가지.
그래서 익혀 나가셔야 돼요.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고, 특히 스미스, 원룸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다? 사례로 들어온다고, 사례로. 그죠? 항상 이렇게 조문의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한번 들을 때는 어렵게 들리죠. 근데 계속 시험 칠 때까지 이제 이렇게 강조해 나간다고요. 자,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안마 쉬실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법인은 안마 쉬실 수 없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묻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개인도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를 해도 됩니까? 이래 묻는다고요. OX. O, 가능하다. 법인은, 개인은 안마 쉬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업무를 못하게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인의 업무다 해놓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게, 경공매 업무는 누구는 하면 안 된다. 부칙 6조는 못해요. 부칙 6조는 다른 거는 6가지는 다 해도 되는데, 부칙 6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공매 업무 할 수는 없다. 까지가 이제 업무편을 정리한 겁니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도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100% 출제됩니다. 법인의 업무. 개인의 업무는 물을 필요 없잖아.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끝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칙 6조만은 경공매 업무 할 수는 없다. 자, 넘어가서 교재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고용인입니다. 오늘 고용인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자, 등록된 개공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는 업무를 정리했다면 이런 개공사들이 누구와 일을 할까요? 직원들하고 일을 하잖아. 직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에요. 그러면 개공사들이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직원들과 하게 되니까 직원들하고 개공사의 책임 문제가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 문제도 반드시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 고용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자, 이런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를 고용하면 신고부터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1번에 1번 이러면, 자,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소공사 동그라미, 중개보조원 동그라미. 이 사람을 고용인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줄 닦고 놓고 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내려갑니다. 2번. 그때 소공사 신고를 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하지 않는다? 첨부하지 않는다. 왜 자격증을 첨부하지 않는가 하면 시도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조문은 잘 보라고요. 소공사를 고용할 때 자격증은 첨부하지 않는다. 줄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한번 고용을 하면 언젠가 한 번은 해고하죠. 평생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종료가 되면 제일 밑에 언제? 종료일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바로 밑에다가 위반 시 받아쓰기 합니다. 위반 시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자, 칠판에 지금 안 적었지만 바로 새기라고 지금 묻습니다. 좀 불러드렸으니까 이제 교재 보지 마시고, 고용인이 누굽니까?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한번 고용한 자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종료는 언제까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거 반대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그거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그 정도는 체크하시겠죠?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269페이지. 자, 그럼 이렇게 고용이 됐으면 고용인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게 본론인데. 자, 상단에 법조문 15조 봅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만약에 출제가 안 되면 그만인데, 이 단원에서 출제했다 하면 지금 15조는 무조건 시험에 묻는다니까요. 별표 찍어놓고,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의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에도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자, 지금 그 말을 다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되죠. 두 사람이 고용인이니까 고용인의 행위는, 이 두 사람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조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다 밑에다가 이꼴 간주조항이다. 간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다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간주조항이다. 그래요. 간주된다. 근데 이거를 슬쩍 추정한다라고 시험에 들어와요. 추정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법률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 추정이란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자, 추정하면 틀리는데 추정의 뜻이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추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 그럽니다. 자, 다시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게 추정이에요. 자, 그러면 개공사의 행위는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개공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X라고요. 우리 법에서는 본다 이렇게 딱 정했다니까요. 간주조항이다. 그죠? 우리나라 등기부 있죠. 등기 시간에 등기 공부합니다. 등기부는 확정력이다, 추정력이다. 등기의 효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는 공신력은 없다는 건 들으셨죠? 그런데 확정력을 인정한다, 추정력이다. 추정력입니다. 추정력.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준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등기는 확정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추정력이니까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래 나가는 거라고, 그게. 그 말은 공신력이 없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등기부는 확정력 하면 틀립니다. 추정력이 있다.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중요한데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으니까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문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지금 적은 대로 O입니까? X입니까? 중요하게 X입니다. 고용인이 한 행위가 아니고 고용인의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교재 동그라미 됐지만 그러니까 고용인이 한 모든 행위를 개공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책임지니까 교재 동그라미 해드렸지만 그걸 강조하고 넘어가잖아 지금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인데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죠? 부부싸움 하다가 텔레비가 깨진 것도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 거 책임 안 져요.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 행위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잘 들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고용인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보니까 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지는 책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무과실 책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이 무슨 뜻이죠?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그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사가 책임질 때는 고용인이 뭔가 잘못을 했기에 책임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고용인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에요. 개공사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인데 한 번은 과실 책임, 한 번은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정신없다 이런 사람 있을까봐 이 다들이 나올 때마다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 예는 적을 필요 없고 앞으로 수업할 때 한 수백 번 들을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5살짜리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 보면 수퍼에 유리창 하나를 깰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공놀이 하다가 잘못을 과실로 수퍼에 유리창을 하나 깼는데 유리창 값이 50만 원쯤 나온다고 칩시다. 우리끼리. 그러면 수퍼 주인은 과실이 있는 아기한테 가서 야, 네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유리창 값을 물어라. 그럴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자, 지금 묻는 질문도 상식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50만 원 못 물어준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죠?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유리창값 50만 원을 물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평소에 공놀이를 할 때는 주의해서 놀아야 한다 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특히 저 악랄한 수퍼 유리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그 말은 엄마가 잘못이 없으니까 나 책임 못 지겠어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여러분이 이 엄마를 보고는 첫째 엄마라고 부른다, 5번째라고 부른다. 5번째 좀 되겠죠? 진짜 엄마는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애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데도 어떤 분이 그런 엄마 봤는데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도 안 보고 5째입니다. 5째. 그리고 수업했어요. 아니 5째 엄마도 있겠지. 살다 보면 그죠. 근데 진짜 엄마는 아기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아기가 과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엄마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야 진짜 엄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고용인이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면 지가 깼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 과실 책임이라면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엄마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과실이라는 개념이 좀 잡혔으면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주의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시험에 나와요. OX. X. 진짜 엄마는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과실, 한 번은 무과실이 들어오니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아기는 자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잘못했잖아.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진다면 엄마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다. 그게 교재 위에 적혀져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고용인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고용인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데 2번 별표. 개공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래 나가잖아 봐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진다. 이런 관계를 개공사와 고용인은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고. 부진정 연대 채무 말이 좀 어렵죠? 줄 하나 딱 꺼놓고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고용인, 예를 들면 소공사라고 치고 거짓된 은행을 했어요. 거짓말. 내년에 길도 안 나는데 야, 길 나면 대박이다. 땅 사라 이래 있는 거예요. 거짓된 은행으로 여러분이 3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련히 손해를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소공사가 거짓된 은행을 해서 3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고용인한테 야, 니 때문에 손해났다 청구할 수 있겠죠. 그 잘못한 자는 당연히 책임져야 돼. 그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과실 책임을 진다면 우리 법에서는 이런 소공사가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다 이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림으로 보면 손해를 입은 자는 잘못을 한 자에게 청구해도 되고 그 행위가 개공사가 있으니까 개공사에게 청구해도 된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이렇게 줄 것인 거예요.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러면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잘못을 한 고용인한테 청구하겠습니까? 개공사한테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이런 물어보면 개공사한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니까 개공사가 돈이 많으니까요. 에이, 그건 틀렸지. 고용인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개공사 이름으로 주로 업무 보정 등이 설정돼 있고 개공사는 좀 고정돼 있는 위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구하기가 편하죠. 이쪽으로 청구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청구를 하면 개공사는 자기가 한 행위로 보니까 책임져 줘야 돼. 물어줘야 돼. 아까 했잖아요. 아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엄마는 50만 원 물어줘야 된다니까요. 진짜 엄마니까. 그래 물어주고 나면 이때 개공사가 야, 잘못은 네가 하고 돈은 내가 물어줬으니까 이 고용인을 대상으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가 부진정 연대 채무예요. 물어주고 구상권을 행사 안 하게 되면 고용인하고 손해 입은 자가 짜고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짜고 야, 우리 5천만 원 손해 입었다 하자. 그리고 니는 개공사한테 청구해라. 그럼 5천만 원 받잖아. 그래갖고 한다면 이게 전부 역선택이 일어난다고. 역선택이 선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고도 안 내고 책임지는 게 역선택이에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이 사람이 함부로 이게 손해를 안 입힌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여기까지가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예요. 부진정 채무. 그것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민사적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개공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무슨 책임? 민사적 책임도 지고 내려가면 2번 행정적 책임도 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소공사가 자격정지 사유를 위반하여 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개공사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공사에게도 줄 것입니다.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 책임도 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중개보조원의 행정처분. 자, 중개보조원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런 게 없죠. 보조원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조원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 개공사에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거를 행정상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거는 가볍게 봐도 돼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3번 또 별표예요. 내려오면 50조 양벌규정 별표 해놓고 옆에다가 형사적 책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지금 고용인의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들어왔는데 이 양벌 규정을 뭐라고요? 형사적 책임이다. 그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둘 다를 처벌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보기 전에 여기 그림을 봐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양벌이라는 말은 아까 소공사가 거짓된 은행을 해서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히면 3천만 원에 대해서도 개공사가 물어줘야 되지만 여러분 거짓된 은행을 하면 죄가 뭐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공부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금을 받고 매매 협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잘못을 한 자는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될 건데 이 행위가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돼요. 그래서 이걸 형사적 처벌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니까 개공사는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고용인 때문에 뭐를 받을 수 있다?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걸 형사적 책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셨다면 앞에 저 법조문 한번 봐봐요. 269페이지 제일 밑에 1번. 고용인이 48조가 뭐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또는 49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걸 묶으면 징역과 벌금이다 이 뜻이에요. 징역과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을 이유로 해당 조에 규정된 줄 것입니다. 뭐를 부과한다? 벌금형이 부과된다. 둘 다 처벌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넘어갔어. 그때 동그라미 2번 면책 규정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고 면책 규정. 자, 개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줄 것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그 벌금을 받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면책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면책 규정이 도입되니까 판례가 따라옵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판례 적어놓고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더라도 줄 것입니까?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줄 거 드렸고 주목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 고용인 중에 소공사가 거짓된 은행을 해요.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면 개공사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개공사가 1,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오늘 수업했죠. 개공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의 결격 사유예요. 2벌3 그죠? 그러면 개공사는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도 가혹한데 이게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개공사 등록을 아까 절대적 취소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판례가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간다고. 개공사가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받았다. 그럼 당연히 결격 사유인데 누구 때문에요? 고용인 때문에 받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에 그러면 개공사가 평소에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무슨 조항이 도입됐다? 면책 조항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 그 다음에 교재 줄은 다 꺼드렸으니까 문제 냅니다.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개공사는 반드시 벌금형이 부과된다. OX. X.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전에 시험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 벌금을 2분의 1을 감해 줄 수 있다. 이래 나왔어요. OX. X 누가 감해 준다 그랬는데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지. 면책 조항. 자, 다시 두 번째 문제. 만약 개공사가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누구 때문에요? 고용인 때문에 받게 되면 결격 사유를 구성한다. OX, X. 고용인 때문에는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제시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 주에는 3번 사무소 설치와 이전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오늘 여러분 했는 거 이래서 쫙 정리 한번 해봅시다. 주목합시다. 주목.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등록의 절차 공부하셨어요. 그럼 등록이 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개공사가 모두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개공사들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건은 어떻게 되는데? 물건은 동일하다 그랬죠?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럼 이런 업무를 누구하고 하게 된다? 직원들하고 하게 된다니까요. 고용인의 법률적인 관계가 진행됐습니다. 고용인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고용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했잖아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고용한 자는 언젠가는 해고하겠지. 종료신고는 해고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이거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예요. 그리고 고용인이 한 업무상의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사장이 내가 한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도 져야 되고 행정상 책임도 져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양벌규정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고요. 당연합니다.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유리창 값도 물어줘야 되지만 그럼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 갈 일은 없지만 교도소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엄마가 야 교도소는 애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웃기는 엄마예요. 엄마는 민사적 형사적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지금 익히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업무를 누구와 어디서 하게 된다? 중개사무소 하게 되니까 사무소를 몇 개 설치해서 어디서 하느냐라는 단원이 따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